전 세계 학술계가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60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한글의 기원이 중국 출신의 한 교수로 인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들을 제시한 해당 교수의 주장에 옥스퍼드, 케임브리지와 같은 세계적 언어학자들까지 고개를 끄덕이며 한글의 중국 기원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이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학계 전체가 믿어버린 이 중국 기원설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의 말도 안 되는 허점이 단 한 사람에 의해 밝혀져 버렸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그는 이 충격적인 진실을 아마 한국에서도 몰랐을 거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한글의 중국 기원설을 어떻게 반박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대체 그 충격적인 진실의 정체가 뭔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대학교에서 비교언어학과 음성학을 가르치는 에드워드 로렌스입니다. 2025년 5월, 제 학문적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보스턴 국제학술원에서 개최되는 동아시아 문자체계 심포지엄 참가 등록을 마치던 날이었어요. 등록 데스크에서 프로그램 책자를 받아들고 뒤조연설 목록을 살펴보다가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한글의 중국적 기원 새로운 역사적 발견이라는 제목 아래 베이징 대학 장의 교수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30년 넘게 한글 연구에 매진해온 하버드 교수로서는 그 제목 자체가 황당하게 느껴졌죠. 심장이 저절로 두근대더군요. 한글은 한국 세종대왕이 창제한 고유 문자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인데 이런 도전적인 주장이 기조연설로 채택되었다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불안함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새로운 역사적 증거가 발견된 걸까?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죠. 제가 한글 관련 연구를 해오면서 발견한 모든 증거는 한글이 세종대왕의 독창적 발명품이라는 사실을 지지하고 있었으니까요. 에드워드, 자네도 참석했군.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옥스퍼드 문자학과의 마이클 톰슨 교수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제 어깨를 툭툭 치며 장회의 발표 제목이 적힌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얼굴에는 흥분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이클은 장회의가 명나라 궁중 문서고에서 새로운 자료를 발굴했다는 소문을 귓속말로 전해주었고 이번 발표가 학계에 폭탄을 던질 것이라고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이클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장회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제 학문적 기반이 흔들릴 수 있었죠. 자리에서 조금 떨어져 프로그램 책자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장회의의 발표는 내일 오전 첫 세션이었고 90분이나 할당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45분 발표의 2배였죠. 주최 측이 장회의의 발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현기증이 느껴졌고 갑자기 물 한 잔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 누워 한글 창제에 관한 모든 연구 자료를 머릿속으로 다시 정리해보았어요. 훈민정음 해례본, 세종실록의 기록, 한글의 과학적 구조까지 모든 증거가 한글이 세종대왕의 독창적 창조물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회의가 이 모든 정설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를 정말로 발견했을까요?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컨벤션 센터 대강당은 이미 700명 이상의 학자들로 붐볐습니다. 자리가 부족해 일부는 뒤쪽 벽에 기대어 서 있을 정도였죠. 전 세계에서 모인 언어학자, 문자학자, 역사학자들이 장회의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변에서는 이미 장회의의 새로운 발견에 대한 기대감 섞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 각국의 저명한 학자들이 오늘 패러다임이 바뀔지도 모르겠군이라며 흥분된 목소리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저는 이상하게 고립된 느낌이었어요. 누구도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모두가 장회의의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정확히 오전 9시 심포지엄 위원장이 단상에 올라 장회의를 소개했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지는 장회의의 목소리는 엄숙했고 마치 역사적 순간을 증언하는 듯한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오늘 기조연설을 맡아주실 베이징 대학교 장회의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교수님은 동아시아 문자 발달사의 세계적 권위자로 지난 20년간 중국 고문원 연구에 큰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오늘은 한글의 중국적 기원이라는 주제로 학계에 충격적인 발표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당을 가득 채운 박수 소리 속에서 장웨이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외모를 지닌 학자였고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회색빛이 도는 검은색 양복에 붉은색 넥타이 차림이었는데 굉장히 격식을 갖춘 모습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우라가 풍기더군요. 표정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마치 큰 비밀을 알고 있다는 듯한 신비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장웨이는 차분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오늘 저는 지난 5년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 발표는 동아시아 문자학계에 상당한 파문을 일으킬 것입니다만 학문적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학자들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슬라이드가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훈민정음 명나라 학자들이 조선에 전수한 문자체계.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장웨이는 느긋하게 물 한 잔을 마시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2022년 저는 베이징 자금성 지하 문서고에서 우연히 한 중요한 문헌을 발견했습니다. 명나라 영락제 시기의 궁중 기록으로 조선과의 문화 교류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서 장웨이는 다음 슬라이드에 고문서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에 중국 전통 서체로 빽빽하게 글자가 적혀 있었고 붉은색 도장도 몇 개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만으로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었지만 장웨이는 자신만만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1420년 조선 사신단이 명나라를 방문했을 때 영락제는 특별히 궁중학자들에게 조선의 언어 상황을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한자를 사용했지만 한국어의 문법 구조와 발음이 한자와 맞지 않아 문맹률이 높았죠. 이에 명나라 학자들은 조선을 위한 새로운 문자 체계를 설계했고 이를 조선 사신단에게 전달했습니다. 장웨이의 말에 강당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놀라움을 표현하는 작은 탄성들이 들려왔고 일부 학자들은 급하게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장웨이는 더욱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계속해서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한글 자모와 파스파 문자, 몽골 문자를 비교한 표가 나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글의 자음 기역 니은 디귿 이을 미음 비읍 시옷 찌읒은 몽골의 파스파 문자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파스파 문자는 쿠빌라이 칸 시대의 티베트 승려 파스파가 창안한 것으로 원나라를 거쳐 명나라에도 전해졌습니다. 명나라 학자들은 이 파스파 문자를 기반으로 조선어에 맞게 수정한 문자 체계를 개발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훈민정음의 원형입니다. 저는 장웨이의 주장에 충격을 받아 자리에서 일어나 반박하고 싶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져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변에서는 장웨이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만 이상한 사람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장웨이의 발표는 계속되었습니다. 세종은 이 문자 체계를 받아들인 후 정치적인 이유로 이를 자신이 창제한 문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명나라의 속국이었고 독자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전하창제라고 나와 있지만 이는 실제 창제가 아니라 채택과 수정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장웨이의 주장은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심지어 세종이 창제할 수 없었던 이유까지 제시했습니다. 15세기 조선은 그런 혁신적인 문자 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의문학적, 과학적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한글의 자모 구조가 인간의 발음 기관을 본떴다는 설명도 후대에 덧붙여진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이런 음성학적 지식은 오히려 티베트 불교의 전통에서 발달했고 파스파 문자를 통해 발전된 것이죠. 장웨이의 마지막 슬라이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어서 결론적으로 한글은 조선의 독자적 창조물이 아니라 명나라가 조선에 전수한 변형된 파스파 문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청중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학자들이 열렬한 박수를 보내고 있었고 일부는 기립박수까지 쳤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는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군 이라며 감탄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렇게 빈약한 증거와 억측에 가득 찬 주장에 모두가 설득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고 저는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왼손을 높이 든 채 제 존재를 필사적으로 알리려 했지만 사회자는 마치 의도적으로 제 손을 무시하고 다른 학자들에게 질문 기회를 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제 존재를 무시하는 듯 했습니다. 독일의 한스 밀러 교수가 처음 질문했습니다. 장웨이의 발견이 획기적이라고 치켜세우며 훈민정음 해례본이 조작된 것이냐는 질문이었죠. 장웨이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완전한 조작이라기보다 정치적 재구성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으로 프랑스의 소피 뒤부아 교수가 세종실록의 기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장외인은 이를 당연히 자국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술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학자들의 질문이 이어졌고 장외인은 모두에게 설득력 있는 답변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계속 손을 들고 있었지만 끝내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회자가 시간 관계상 더 이상의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했고 장외인은 청중의 열렬한 박수를 받으며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휴식 시간, 저는 심하게 동요된 상태로 다른 학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우선 예일대학의 캐롤 스미스 교수를 붙잡았습니다. 얼굴이 달아오른 채로 캐롤에게 장외의 주장이 기존 연구 결과와 완전히 배치된다고 항변했습니다. 훈민정음 헤레보는 이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검증된 문헌이라는 점을 강조했죠. 그러나 캐롤은 차분하게 장외이가 발견한 명나라 문헌이 상당히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한글과 파스파 문자의 유사성은 이전에도 일부 학자들이 지적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롤의 반응에 좌절감을 느끼며 독일인 학자 한스에게 다가갔습니다. 한글의 자음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것으로 이는 파스파 문자나 어떤 중국 문자와도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한스는 마치 제가 과거의 패러다임에 사로잡힌 9세대 학자인 양표정을 지으며 역사는 계속 재해석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장외이가 제시한 명나라 문헌이 꽤 설득력이 있으며 문자의 형태적 유사성은 우연의 일치라기엔 너무 많다고 주장했죠. 여기에서 멈출 수 없었던 저는 프랑스인 고문헌학자 피에르에게도 다가가 봤습니다. 고문헌 전문가로서 장외이가 보여준 명나라 문서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습니다. 단순히 사진 몇 장으로 그렇게 중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고 추궁했죠. 그러나 피에르는 어깨를 으쓱하며 장외인은 그동안 신뢰할 만한 연구 결과를 많이 발표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문자의 발전 과정을 고려하면 한글이 완전히 독자적으로 창제되었다는 것은 항상 의문이었으며 이제 그 수수께끼가 풀린 것 같다고 덧붙이더군요. 이때 저는 거의 정신을 놓을 뻔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장외의 편을 들고 있었으니까요. 마치 제가 어떤 대단한 사실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어요. 소외감과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어쩌면 제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건가 싶기도 했죠. 하지만 제 연구 경험과 한글에 대한 지식은 분명히 장외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오후 세션이 시작되기 전 저는 용기를 내어 직접 장외에게 다가갔습니다. 장외인은 20여 명의 학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모두가 장외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장외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 저는 하버드대학교의 에드워드 로렌스입니다. 한글 연구를 30년 넘게 해온 학자로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장외인은 여전히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로렌스 교수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이 발견하셨다는 명나라 문헌의 실물은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왜 이런 중요한 발견이 지금까지 다른 학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장외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지만 여전히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 문헌은 현재 베이징 자금성 박물관에서 보존 처리 중입니다. 공개적으로 전시되기 전에 학술적 가치를 먼저 알리고 싶어 이번 발표를 준비했죠. 정식 논문과 함께 모든 증거 자료를 곧 공개할 예정입니다. 장외의 대답은 모호했지만 주변의 학자들은 모두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글의 자모 구조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것이라는 헤레본의 설명은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이런 혁신적인 발상이 명나라 학자들에게서 나왔다면 중국 내 다른 문자에서도 유사한 원리가 발견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장외인은 갑자기 주변 학자들을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향해 약간 거만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로렌스 교수님, 그것이 바로 제가 발견한 문헌의 핵심 내용입니다. 명나라 궁중학자들은 티베트 불교의 음성학과 몽골 파스파, 문자의 원리를 결합하여 이 혁신적인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선에 전해진 거죠. 세종은 이를 받아들여 약간의 수정을 가했을 뿐입니다. 주변에서 경탄의 소리가 들렸고 몇몇 학자들은 장외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고립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실록에는 분명히 세종이 친히 28자를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당시 신하들의 반대 상소문도 남아 있습니다. 만약 한글이 명나라에서 온 것이라면 왜 신하들이 한자를 버리고 새로운 문자를 만드는 것은 오랑캐와 같은 행위라고 비판했을까요? 이 질문에 장외인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했지만 곧 여유로운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말했습니다. 로렌스 교수님, 역사 연구에서 문헌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모든 왕조는 자신들의 업적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지요. 세종은 분명 훌륭한 군주였고 그 문자를 조선에 성공적으로 도입한 공은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적으로 세종의 창조물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그런 논리대로면 세상의 모든